네, 오늘도 경제 이야기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경제 뉴스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데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국가 채무의 급격한 증가가 대외 신인도, 대외 신용도를 악화시킨다. 이거 하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증가 폭이, 그러니까 국가 부채 비율이 아니라 그 국가 부채 비율의 증가 폭이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크다. 이런 기사를 내보냈는데, 자, 우선 요 팩트 체크하기에 앞서서 이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곳 있잖아요. 여기 예. 많이 들어는 봤어요. 뉴스 나올 때 종종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한국경제연구원이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제가 사실은 그 방송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이 제기하는 거를 좀 안 다루고 그러는 편인데요. 아, 그러세요? 왜냐면 이게 그 전경련이라고 있죠. 전국경제인연합. 예.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받을 때 그 최순실 사태와 관련된 하나의 이 경제 단체로서 이제 전경련이 그 당시 지목이 됐었고. 그때 왜 이재용 부회장이 왜 탈퇴하니 많이 했던 그 단체인가요? 그렇죠. 탈퇴했었죠. 탈퇴했죠, 실제로. 예, 현대차도 탈퇴한 상태고요. 예. 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계 파트너로 이제 그러니까는 인정을 안 하고 있죠, 사실상이요. 경총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 전경련이라는 데가 그 박정희 시대 때 그러니까는 만들어 놓은 좋게 얘기하면 정부하고 그러니까 재계하고 어떤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정경유착에 또 이제 어쨌든 간에 주범으로도 많이 지목되고 그랬었죠. 예. 근데 이제 이 전경련 산하에 있는 연구원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재계 단체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전경련이 있고 대한상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총이라는 경제인 총연합회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전경련은 특히 이제 재벌 기업들의 이제 사실은 주도해서 만드는 이 단체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만들었으니까 한국경제연구원 그리고 이제 전경련이 가지고 있는 언론사가 또 한국경제신문이라고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재벌들의 이제 목소리를 이제 대변을 할 텐데 저는 뭐 재계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기업의 목소리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재계가 원하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연구 결과를 굉장히 짜맞추는 식으로 하는 게 아주 습관화돼 있어요. 이 연구원이요. 예. 그래서 제가 기자들도 인터뷰할 때 보면 이 연구원에서 가는 거 제발 좀 여기 다루지 말라고 기본 연구원의 저 자세가 안 돼 있는데라고 제가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 정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그래서 사실 이거 뭐 정부 기관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타이틀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재벌을 좀 대변하는 그런 전경련 그 소속 산하 기관이란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한국경제연구원이.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뉴스를 내보낸 건데. 국가 채무의 급격한 증가가 대외 신인도를 하락시킨다. 이런 뉴스예요.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한 43.9% 그 정도잖아요. 근데 이게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국가 신용 등급이 0.03단계 하락한다. 이런 보고서를 냈단 말이에요. 이거 맞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연구원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내면요. 우리나라 이제 조선일보 비롯해가지고 여기서 그대로 이제 이거를 그냥 보도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 연구원이 자신들의 역량에 비해서 너무 이제 과대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 연구를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더니요. 전 세계 41개국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요. 기간을 이제 10년간을 선택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 통계 분석을 한 건데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 2008년이냐 이거예요. 2008년. 이 출발점이요. 이때가 금융위기 그때? 터졌을 때잖아요. 금융위기 터지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선진국가들의 은행들이 굉장히 파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국가들이 재정 투입해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공적 자금 투입을 이제 은행들이 불시라되면 투입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은행들을 이제 구제를 하고 하면서 국가
이 채무 비율이 급증했었던 때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과거에 제 최백은 TV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금융위기의 그 원인은 이제 경상수지 적자에서 비롯된 거예요. 기억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죠. 예, 이게 미국조차도 기축통화국인 미국조차도 그래요. 유럽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었고요. 다 일관되게 이게 확인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가지고 경상수지 적자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러니까 대외 통화를 그러니까 그만큼 적게 갖고 있다는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화들이 빠져나갈 때 금융위기 같은 이런 충격이 오게 되면 안전한 지역을 다 대피하려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래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죠? 금융거래도요. 그랬을 때 이제 돈이 확 빠져나갈 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돈이 없으면은 은행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그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파산 위기예요.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면 금융위기에 빠진다. 우리가 그걸 경험을 했고요. 외환 위기 때.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국가가 재정 투입을 막 한다고. 선진 국가들은 자국 통화로 이제 갈 수 있으니까요. 그 결과 국가 채무 비율이 급증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미국도 한 60%대 초에 있다가 한 100%까지 이렇게 뛰어 올라간 게 이제 그 2008년 이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2008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이 크게 증가했던 시기란 말이에요. 증가하면서 그 당시 상황이 이제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조금씩 다 조정이 되죠. 대부분 나라가 다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특정 시간을 이렇게 했는데 원인이 경상수지 적자에서 이제 비롯되어진 것인데 이걸 이제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국가 채무 비율이 급증했던 상황을 선택적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취합해가지고 분석을 했다는 데서 제가 이제 문제를 지적하는 건데요. 그때 왜 쭉 자료를 이렇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데 그거는 금융위기 이후에 증가했다. 그렇죠. 국가 채무 비율이 증가해서 금융위기가 온 게 아니라 그게 바뀌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국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은 97년 말에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터졌었어요. 당시에 국가신용등급이 우리가 S&P 기준으로 이 저자가 이제 그 신용등급을 사용을 했는데요. S&P 기준으로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네 번째 AA-였어요. 당시에 외환위기 전에요. 근데 그걸 터지면서 BBB-로요. 그러니까 투자 등급으로는 제일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6등급이나 하락했었어요. 그때요. 외환위기 터지면서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10%였었습니다. 기억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10% 이렇게 낮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쫙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까 얘기했듯이 43.9%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문제는 같이 쫙 올라갔어요. 채무 비율도 쫙 올라가면서 신용등급도 같이 쫙 올라갔다. 당시에 BBB-에서 AA로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전보다 한 등급 더 올라가가지고 지금 세 번째로 높은 등급까지 올라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지난 그러니까 25년 정도를 보게 되면은 국가 채무 비율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 등급도 같이 7등급이나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건 뭐 명확한 자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얘기가 그거예요. 자료가 있으면은 최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까지 소급해가지고 이거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특정 연도를 딱 해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결론을 딱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다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는 이거 연구자들이 굉장히 피해드는 건데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 그러니까 80년대부터 자료가 쫙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 결론에 맞추기 위한 선택 취사를 한 거군요, 그 자료들. 그렇죠. 시기를 딱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이것만. 그렇죠. 지난 10년 동안 해서. 거기다가 이제 뭐 독일 같은 경우 심지어 그러니까 유럽에서 제일 좋은 독일 같은 경우도요. 독일은 95년부터 그러니까 최근까지 항상 AAA 등급으로 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독일 같은 경우도 유로존 금융위기 전에는요. 한 60% 초 있다가 금융위기 터지면서 한 80%가 넘어섰었어요. 독일도 한때는요. 근데 신용등급이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요. 그 시기조차도. 그리고 또 국가 채무 비율이 그러고 나서 한 80% 있던 것이 한 60%가 쭉 줄어들었어요. 독일 같은 경우 최근까지요. 근데도 신용등급 변화가 없다고요. 그렇군요. 그럼 통계적으로 이게 그러니까는 확인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남유럽 이제 그 재정위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국가들이 피그스라고 우리가 그렇게 불렸던 나라들이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국가 채무율이 급증하면서 신용등급도 갑자기 파산 위기에 몰리니까는 떨어진 그런 나라들 그 특정 기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것을 그러니까 이 정경련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국가 재정 그러니까는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국가 재정 사용에 대해서요. 예. 자, 이 한국경제연구원의 이 보고서 이거는 아예 사실이 좀 왜곡됐다, 취사 선택됐다는 거. 지금 방송 시간 때문에 자세히 못 들어가서 그런데 이 자세히 한 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최백은 TV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 또 주제가 뭐냐면 한경연에서 이제 어제였는데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증가 폭이 그러니까 증가 폭이 OECD에서 두 번째로 크다 이거예요. 이거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것은 이제 201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요. 소위 국제결제은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요. 국제결제은행의 통계를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보게 되면 이제 한 43개 국가 하는데 OECD 관련 국가가 한 30개 국가가 거기 이제 저희 조사돼 있어요. 근데 OECD 30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는 201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25.8%포인트가 증가했는데 이게 두 번째로 칠레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건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팩트예요. 두 번째로 증가폭이 높은 건 팩트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국가 채무비율 이렇게 얘기할 때요.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건 뭡니까요? 정부 부채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부채 비율이니까. 국가의 총부채입니다. 국가의 총부채. 정부 부채도 있고 가계 부채도 있고 기업 부채도 있잖아요. 그렇죠. 세 축이 있잖아요. 이걸 다 합친 거예요. 아, 그래요? 국가의 총부채인데, 예를 들면 정부 부채만은 우리가 이제 낮은 나라에 속하다 보니까, 낮은 나라다 보니까 이제 국가 총부채를 가지고 국가 부채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와, 정말요? 국가 총부채가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 증가 속도가 높아요. 실제로요. 그거는 한경련에서 지적한 것처럼 25.8%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맞긴 맞는데. 근데 우리나라 이 부채 규모가요, 교수님. 우리나라 보면은 가계 부채 상당히 높고 기업 부채 상당히 높고 국가 부채는 상당히 건전한 이런 구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근데 국가의 총 부채도요. 아까 30개 국가 중에서 순위를 보게 되면 22 정도뿐이 안 돼요. 총 부채가 순위가 22. 절대 규모는요. 근데 이제 증가 속도가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빠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민간 부채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칠레 다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로 높으면서 민간 부채가 끌어올린 거예요. 근데 민간 부채 중에서도 기업 부채가 대부분을 끌어올린 거예요. 기업 부채는 한 100% 넘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죠. 기업 부채가 한 민간 부분이 끌어올린 게 한 74%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근데 국가 부채라고 하게 되면은 꼭 정부 부채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떠올릴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이게 기업 부채가 끌어올린 거라 이거예요. 기업 부채, 가계 부채도 상당히 높잖아요. 우리 왜 주택담보대출 많이 받아서 최근에.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중에서 보게 되면 기업 부채가 한 60% 차지하고요. 가계 부채는 한 26%뿐 차지 안 해요. 끌어올린 것에 국가 전체 부채 중에서 보게 되면요. 그럼 뭐 정부 부채는 한 10몇 %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 부채가 상당히 건전하니까 미미하니까. 이거 갖고 얘기하면 이제 말이 안 되니까 기업 부채, 가계 부채를 다 뭉뚱그려가지고 국가 부채.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정부 부채는. 이게 그러니까는 사실 기업 부채라는 것은요. 기업은 부채를 왜 집니까?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부채는 지금 워낙 많이 떨어져 있어요. 외환위기 때 우리가 한 400% 됐었는데 GDP 대비에 아니 국가 부채율이요. 부채 비율이. 근데 지금 그러니까 한 100%까지 이렇게 낮아져 있거든요. 기업 부채는 상당히 떨어진 거군요. 이게 너무 낮아도 안 좋은 게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기업 부채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OECD에서 유의라 하더라도 그리고 국가 전체 부채를 규모로 보게 되면 절대적인 규모로 보게 되면 여전히 OECD 30개 국가에서 20이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1분 남았는데요. 궁금한 게 왜 이렇게 한국경제연구원 이런 데서 사실 뭐 경제학자들 우리나라 뛰어난 학자들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연구원들이요, 참 예. 이제 안타까운 게, 연구원이 좀 지속 가능하려면은 신뢰도를 얻어야 되거든요. 연구 결과에 그렇죠. 대해서요. 예. 얼마 전에 조세 연구원이라서 그러니까는 그 지역 앞에 가지고 논란을 빚었듯이, 이게 연구원들은 뭐냐면 아무리 바깥에서 뭐 외압이 있든 아니면 자기 속한 데가 어쨌든 간에 연구 결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왜냐면 수많은 연구자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결과를요. 그럼요. 아는 사람들 다 알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정경련이 그러니까 재벌들이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만들기 위해서 자꾸만 이렇게 왜곡을 하고 하면은 신뢰도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이 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거 누가 이걸 거슬떠 보려고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더라도 계속 보도를 해줘요.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들이요. 계속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이쪽에 속한 연구원들도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겠네요, 사실 인간적으로.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저거를 그쪽에서 동화시키든지 아니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고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